1993년 8월 14일 일리노이주 글렌뷰의 조용한 주택가예요. 한 가족의 아빠인 릭 피코는 이날도 평소와 똑같이 평화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를 내리고 반려견 산책을 나갔어요. 집 뒤쪽 차고문으로 나와서 가고 있는데 현관 옆에 있는 사이드 출입문에 작고 하얀 테니스화 두 켤레가 나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불길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18살 딸 트리샤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릭은 그 모습을 보자마자 커피를 떨어뜨리고 딸에게 달려갔어요. 하지만 이미 목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릭은 집안에 있는 아들 더그에게 911 좀 불러달라고 소리쳤어요. 트리샤는 가족 모두가 집에서 평화로운 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 현관문 바로 앞에서 잔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겨우 몇 걸음만 더 걸었어도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당시에 범인이 잡히지 않았고 시간이 흘러서 또다시 다른 여자들이 살해당하기 시작했어요. Hello, welcome back to a new episode of Black Records. 오늘 이야기는 할리우드 리퍼라고 불리는 사건이에요. 피해자들과 관련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야기가 넘어갈 때 누가 누군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최대한 이미지를 많이 띄워서 자연스럽게 기억하실 수 있도록 해볼게요. 이 사건의 첫 번째 피해자 트리샤 린 피카치오는 1975년 1월 18일 일리노이주 에번스턴에서 태어났어요. 아래로 2명의 남동생이 있는 첫째 딸이었는데 야무지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목표가 뚜렷한 학생이었어요. 이 집은 따뜻하고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부모인 릭과 다이애는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사랑해줬는데 엄마인 다이애는 일하면서도 자녀들의 친구들이 놀러오면 맛있는 요리를 한가득 해줬다고 합니다. 친구들은 트리샤의 집에 가면 따뜻한 느낌이 들었고 모두 행복해 보였다고 말했어요. 트리샤는 글렌브룩 사우스 고등학교에서 토론팀으로도 활동하고 학교 밴드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학교 활동에 적극적인 모범생이었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퍼듀 대학교에 입학을 앞둔 신입생이었습니다. 1993년 8월 13일 저녁 트리샤와 졸업한 친구들이 여름방학을 마무리하는 스캐빈저 헌트 파티를 위해서 모였어요. 대학 입학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함께 보내는 밤이었습니다. 이게 보통 생각하는 술 마시고 노는 그런 파티가 아니라요. 졸업 이벤트인데 장소나 물건, 특정한 미션을 정해놓고 돌아다니면서 그걸 수행하는 게임의 형태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건전한 활동이었습니다. 트리샤는 평소에 술 먹거나 늦게 들어오거나 이런 문제를 일으킨 적이 한 번도 없는 학생이었어요. 이날 파티가 끝나고 친구들이랑 TGI 프라이데이에 가서 저녁을 먹었고 밖에서 한참 수다를 떨었어요. 그리고 트리샤가 2명의 친구를 집에 차로 데려다 줬습니다. 친구들을 데려다 주고 집에 도착했을 때 시간이 새벽 1시였어요. 차에서 내려서 가족들이 깰까봐 이 사이드 출입문 옆문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뒤에서 누가 갑자기 왼팔을 잡고 비틀어서 팔을 부러뜨립니다. 그리고 곧바로 칼로 무자비하게 찔렀어요. 트리샤는 심장, 폐, 복부, 상체를 중심으로 무려 12번 칼에 찔렸고 그 자리에서 바로 사망했습니다. 아침에 트리샤를 발견한 아빠와 아들 더그가 911에 신고를 했고 경찰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릭은 아내 다이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 다이앤이 아침 일찍 출근해서 회사에 가 있었거든요. 릭도 패닉에 빠져있는 상태여서 이 말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전화를 걸고 당신 지금 집에 와야 될 것 같아. 트리샤가 다이애는 평소와 다른 릭의 목소리를 듣고 직감적으로 뭔가 큰일이 생겼다는 걸 느꼈고 바로 집으로 달려옵니다. 그때 현장에 있었던 경찰 말로는 다이앤이 비명을 지르면서 차에서 내렸고 곧바로 죽어있는 트리샤에게 달려가려고 했는데 자기가 가지 못하게 붙잡았다고 합니다. 이 사건 현장이 너무 잔혹해서 그 장면을 평생 기억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고 해요. 트리샤는 누군가에게 원한을 사거나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은 전혀 하지 않는 아이였어요. 어딜 가면 간다, 몇 시까지 들어오겠다, 스스로 자기 관리를 너무 잘해서 부모님은 평생 트리샤를 걱정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트리샤에게 이런 짓을 했을까요? 트리샤의 손톱 밑에서 누군가의 DNA가 발견됐는데 당시에 DNA 기술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아서 누구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사건 현장에서 발자국도 발견됐는데 그건 아빠의 발자국으로 밝혀졌고 그 외에 범인을 특정할 만한 증거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현장에서 유의미한 증거가 나오지 않아서 경찰들은 지인, 친구, 이웃집 사람들, 가족 수십 명을 인터뷰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일부 부모님들이 자기 아이를 인터뷰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경찰들과 대면하는 것 자체가 무섭고 싫었을 수도 있는데 이 자기 아이가 범인을 잡는데 중요한 단서를 알고 있을 수도 있고 이 지역에서 일어난 범인을 잡는 일인데 왜 협조를 안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 사건에서 의심할 만한 주변 사람도 없었고 증거도 단서도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성폭행의 흔적도 없고 도난당한 물건도 아무것도 없어서 범인 동기를 찾기도 어려웠습니다. 이 살인은 정말 아무런 목적도 없어 보였습니다. 가족들은 경찰에게서 일부 살인사건들은 미제로 남기도 한다고 범인을 잡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말을 전해 들었어요. 릭은 누군가가 자기 집 문 앞까지 와서 이런 일을 저지르고 처벌받지 않는다는 게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 모두 너무 큰 충격에 빠져서 더 이상 딸이 죽은 이 집에 머무를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그 일이 잊혀지지 않고 슬픔이 줄어들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엄마 다이앤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곳에 가서 함께 지냅니다. 그래도 가족들의 추억이 너무 많은 그 집을 그냥 방치해둘 수 없어서 릭이 주기적으로 들러서 마당 청소도 하고 정원도 가꾸고 집을 청소했어요. 그리고 엄마인 다이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경찰서에 찾아가서 이 사건의 진전은 없는지 새로운 증거는 나왔는지 계속해서 조사해달라고 수사를 요청했어요. 자, 그렇게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가족들은 그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집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옵니다. 마이클 가르지올루라는 학생인데 남동생 더그의 학교 친구라서 이 집에 살았을 때 자주 놀러 왔어요. 그리고 마이클의 집은 걸어서 5분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이 마이클이 찾아와서 저 릭이랑 이야기 좀 해야겠어요 라고 말했어요. 릭이 출근해서 집에는 다이앤만 있었습니다. 릭이 지금 출근해서 집에 없는데? 근데 마이클이 릭을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엌 식탁에 앉아서 1시간 동안 릭을 기다렸어요. 릭이 퇴근하고 부엌에 앉아있는 마이클을 마주합니다. 이 마이클의 표정이 진짜 이상했다고 해요. 뭔가를 망설이면서 막 말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마이클의 아빠와 여동생이 이 집에 찾아와요. 마이클, 이제 가야 돼. 그리고 마이클을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결국 마이클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릭과 다이앤은 제가 트리샤에 대해서 뭔가를 알고 있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참고로 처음에 트리샤가 죽고 나서 며칠 동안 마이클이 집에 찾아와서 상품권, 꽃, 그리고 릭의 선물 이런 것들을 계속 가져왔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얘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이 마이클이 원래도 조금 특이한 애라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웃집이잖아요. 가족들끼리도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아들 더그가 마이클의 학교 친구라서 그 집에 자주 놀러 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더그를 데리러 갈 때마다 마이클의 부모가 다이앤한테 하소연을 했어요. 이 마이클을 집에서 내보내고 싶다. 근데 마이클이 찾아와서 우리를 죽일까봐 무섭다고. 그리고 또 한 번은 이 마이클한테 정신과 약을 먹여야 되는데 애가 안 먹을 것 같다고 무섭다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고 합니다. 릭과 다이앤은 이 모든 것들을 생각했을 때 마이클이 중요한 걸 알고 있다고 판단했고 이 모든 정보를 경찰들에게 전달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마이클이 시카고를 떠난 상태였어요. 그렇게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시카고를 떠나서 로스앤젤레스로 온 마이클은 할리우드에서 배우나 모델이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일단 돈을 벌어야 돼서 레인보우 바 앤 그릴이라는 클럽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클럽에서 같이 일했던 동료들 말로는 항상 여자들이 호감을 가지는 잘생기고 깔끔한 남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클럽에서 일한 지 얼마 안 돼서 고객이랑 마찰이 생겼고 마이클이 고객을 폭행해서 클럽에서 잘리게 됩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수리하는 수리공으로 직업을 바꾸게 됐어요. 2000년 가을 마이클은 집에서 나와서 걷다가 타이어가 펑크나서 고치고 있는 한 남자를 발견합니다.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었어요. 이 타이어를 교체하던 크리스토퍼는 괜찮습니다 하고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때 그 앞에 있는 집에서 크리스토퍼의 여사친이 나왔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마이클은 쪼르르 가서 바로 말을 걸었고 짧게 이야기하고 자기 명함을 건넸어요. 두 사람은 전화번호를 교환합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애슐리 앨린이에요. 애슐리는 22살이고 패션을 전공하는 학생이었는데 누구나 꿈꾸는 화려한 할리우드 라이프를 누리고 있었어요. BMW를 타고 다녔고 VIP 파티에 자주 참석하고 연예인 셀럽들과 어울리면서 놀았습니다. 인기도 정말 많았어요. 근데 제가 봐도 인기 많았을 것 같아요. 너무 예쁘고 센스 있는 여자였습니다. 애슐리는 마이클과 번호를 교환한 뒤에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눴지만 전혀 깊은 관계는 아니었어요. 근데 마이클은 애슐리한테 너무 과한 집착과 관심을 보였어요. 애슐리가 다른 여러 명의 친구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같이 살았던 그 친구 말로는 마이클이 스토커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왜냐면 전화를 너무 자주 하고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집에 불쑥불쑥 나타나서 막 쓸데없는 이유 난방기 좀 체크해주겠다 이러면서 자주 찾아왔어요. 그리고 어느 날 밤에 애슐리의 집에서 파티가 열렸어요. 거기에는 애슐리
애슐리와 친한 친구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자유롭게 파티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 친구들 말로는 그날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모르는 남자 마이클이 그냥 앉아 있었다고 해요. 마이클은 초대받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이 사람을 기억하는 이유는 그 남자가 정말 애슐리를 뚫어져라 쳐다봤기 때문이에요. 애슐리는 관심 없었습니다. 이 파티의 주인공이었고 너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마이클 말고도 애슐리를 좋아하는 남자들이 많았습니다. 이 애슐리는 빈 디젤, 빈스 본, 애쉬든 커처 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배우들인데 실제로 이 배우들이 애슐리한테 호감을 보이고 연락했었다고 해요. 2001년 2월 21일 수요일 애슐리는 이날 저녁에 애쉬든 커처와 데이트 약속이 있었습니다.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는데 서로 호감이 있는 상태였어요. 지금 말로는 썸 같은 거였겠죠. 이날 애쉬든 커처가 약속을 더 늦은 시간으로 미루려고 저녁 8시 24분에 애슐리한테 전화를 겁니다. 애슐리는 이때 막 샤워를 마치고 나온 상태였어요. 진짜 미안한데 친구 집에 들려서 그래미 시상식 좀 보고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좀 늦을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애슐리는 알았다고 했어요. 그 이후에 친구 집에 있는 동안 4번이나 더 애슐리한테 전화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녁 10시 45분 애쉬든 커처가 애슐리의 집 앞에 왔습니다. 애슐리의 차가 집에 주차되어 있었고 집에 불이 모두 환하게 켜져 있어서 집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노크를 하고 불러봤는데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현관문도 잠겨 있었어요. 데이트에 늦어서 화가 났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참 기다리다가 창문으로 이렇게 살짝 엿봤는데 잘 보이진 않았지만 아래에 와인이 쏟아져 있는 걸 봤다고 해요. 애쉬든 커처는 결국 애슐리를 만나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8시 30분에 룸메이트인 제니퍼가 외박을 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들어갔을 때 애슐리는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바닥에는 피가 흥건했습니다. 제니퍼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구급대원들은 자기가 본 살인 현장 중에 가장 잔혹하고 충격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집안은 온통 피가 튀어 있었고 애슐리는 피범벅이었어요. 총 47번이나 칼이 찔렸습니다. 가슴, 복부, 많은 부위에 상처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목 부위의 상처가 깊고 심해서 거의 목이 절단된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머리 뒤쪽은 너무 강하게 찔려서 두개골 일부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 머리뼈가 정말 단단한 거 아시죠? 그 뼈가 부서져서 떨어져 나갈 정도의 힘이었어요. 애슐리가 찔린 47개 중에 12개가 치명상으로 한 번만 찔렸어도 사망에 이르는 상처였습니다. 범인은 뭔가에 아주 화가 나고 분노에 차 있었어요. 애슐리는 청록색 목욕 가운 그리고 실크 속옷을 입은 채 욕실 앞에 있었고 헤어 드라이기는 변기 뚜껑 위에 놓여 있었어요. 외출 준비를 하다가 공격받은 것으로 추정됐는데 문제는 이 집에 있는 모든 출입문이 굳게 잠겨 있었고 창문에는 철장이 다 설치돼 있었어요. 애슐리가 직접 문을 열어주지 않았으면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강제 침입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경찰들은 범인이 애슐리와 아는 사이라서 직접 문을 열어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살인범은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어요. 훔쳐간 물건도 없었고 성폭행의 흔적도 그리고 명확한 동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라고는 애슐리와 범인이 아는 사이였다. 이 정도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애슐리의 주변 사람들을 모두 인터뷰하기 시작했어요. 애슐리는 지인이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이 애슐리의 살인사건이 보도되자마자 가장 먼저 경찰서로 찾아온 건 애쉬든 커처였어요. 애슐리와 그날 통화를 했었고 둘이 데이트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용의자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애쉬든 커처는 내가 마지막으로 애슐리와 통화한 시간은 8시 30분이고 그때 애슐리가 샤워를 하고 나왔다고 했다. 그리고 10시 45분에 애슐리 집 앞에 찾아가서 노크도 하고 불러도 봤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다고. 그리고 자기가 현관문도 이렇게 잡아봤는데 잠겨 있어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어요. 애쉬든 커처는 금방 용의선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 주변인들을 인터뷰하면서 경찰들이 느낀 점은 애슐리가 누군가를 적으로 만드는 성격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모두가 알고 싶어하고 친해지고 싶어하는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파티의 중심에 있고 모두에게 친절했어요. 인터뷰 중에 친구들 입에서 반복적으로 거론되는 이름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마이클이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마이클이 조금 이상한 것 같다고 의심했어요. 그리고 아무도 마이클의 풀네임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에어컨 수리공인데 이름이 마이클이다. 이 정도밖에 몰랐어요. 애슐리의 또 다른 룸메이트 저스틴은 경찰들한테 그 사람 진짜 이상하다고 하면서 한 번은 새벽 3시에 마이클이 우리 집 앞에 주차해놓고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마이클이 히터를 고쳐주겠다고 하면서 집에 찾아왔어요. 저스틴이 마이클한테 가서 야, 너 어제 왜 새벽에 우리 집 보고 있었냐? 라고 물었어요. 근데 마이클이 막 횡설수설하면서 어젯밤에 내가 집에 못 들어갔다고, 집에 FBI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시카고에서 살인사건인지 뭔지 자기 절친의 친구
친구가 살해됐는데 막 그게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스틴이 왜? 너 뭐 숨기는 거라도 있어? 이랬는데 갑자기 마이클이 소파에 다리를 올리고 자기 발목에 있는 칼을 보여줬다고 해요. 이 발목에 칼을 묶어놓고 다니는 거예요. 이 저스틴은 약간 섬뜩해서 그냥 빨리 마이클을 자연스럽게 내보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고 룸메이트들이 애슐리한테 쟤 진짜 좀 이상한 것 같다고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애슐리는 별로 걱정하지 않았어요. 항상 모든 사람에게서 좋은 면만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친구들의 의심에도 경찰들은 마이클을 용의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당시에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은 누군가를 용의자로 집중시키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애슐리는 넓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우리는 이야기해야 할 사람이 수백 명이었다. 그냥 마이클은 그 중에 소름 끼치는 수리공이었을 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첫 번째 사건으로 돌아가 볼게요. 트리샤의 엄마 다이앤은 주기적으로 경찰서에 찾아가서 이 사건 다시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 덕분에 1999년 쿡카운티 보안관의 형사가 이 사건을 맡게 됐어요. 2002년에 새로운 DNA 기술이 도입되면서 당시 트리샤의 손톱 밑에서 발견됐던 그 DNA를 찾아보기로 해요. 트리샤의 가족들, 친구들, 이웃 사람들, 학교 동창들 대부분은 기꺼이 DNA를 제공하면서 협조했습니다. 그 명단에 마이클도 있었어요. 경찰들은 마이클이 LA에서 살고 있다는 걸 알고 LA 경찰들에게 협조를 요청합니다. 애슐리 사건을 맡고 있던 형사가 혹시 너희가 찾고 있는 마이클이 이 사람이냐고 하면서 마이클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트리샤 사건의 형사는 맞다고 어떻게 그 사람 알고 있냐고 했어요. 이 마이클의 DNA를 채취하기 위해서 수색영장을 발부하고 마이클의 차를 수색합니다. 차 안에는 칼 3자루, 백팩, 권총, 쌍안경이 있었어요. 근데 마이클은 DNA 제공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DNA 채취하는 거 나 안 할 거라고 계속 거부했어요. 하도 안 한다고 계속 난리를 쳐서 결국 경찰들은 마이클을 체포하고 의료센터로 이송해서 채취했다고 해요. 트리샤의 손톱 밑에 있던 DNA는 마이클과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보통 사건을 생각하면 이건 확실한 증거잖아요. 하지만 놀랍게도 마이클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어요. 일리노이주 검찰청은 이 DNA 하나만으로 마이클이 범인이라고 단정짓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라고 했습니다. 마이클은 자기가 스콧이라는 친구랑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트리샤를 발견했는데 트리샤가 울고 있었다고. 그래서 차를 세우고 트리샤한테 무슨 일이냐 물었고 트리샤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면서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태워다 줬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에 스콧이 이 내용이랑 똑같이 증언하면서 이 말에 힘이 실리게 됐고 마이클이 이웃 주민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DNA가 묻었을 수도 있다고 그 DNA가 살인의 결과였다는 걸 입증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연히 무고한 사람을 잡으면 안 되지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의 DNA가 내 손톱 밑에 무고하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보통 손톱 밑이라고 하면 싸움이 있었거나 적어도 스킨십이라도 있어야 들어갈 텐데 같이 사는 가족의 DNA도 안 나오는 마당에 스킨십도 없는 사이에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마이클은 트리샤의 사건에서도 애슐리 사건에서도 아무런 체포도 없이 자유로운 몸이 됐습니다. 이 마이클은 정상적인 연애를 거의 하지 못하는 성격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항상 여러 명의 여자를 동시에 사귀고 누군가와 동거하고 그 와중에 임신까지 시키고 아이까지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진 않았지만 여러 명과 살림을 차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살았어요. 2005년 9월 마이클은 할리우드를 떠나서 엘몬테라는 교외 지역에 정착했어요. 이곳에서 에어컨 수리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플로 그레이스 쿼크라는 여자를 만났고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레이스는 마이클의 아이까지 임신한 상태였는데 같이 살다 보니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심지어 마이클은 자주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레이스는 만난 지 몇 달 만에 이 사람이 쓰레기 같은 남자라는 걸 깨닫고 그 집에서 짐을 싸고 나가버립니다. 그해 12월 1일 32살 마리아 브루노라는 여성이 자택에서 끔찍하게 살해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4명의 아이가 있는 젊은 엄마였어요. 죽은 마리아를 발견한 건 전 남편 어빙 브루노였습니다. 이 모든 사건이 잔인하지만 이 마리아의 죽은 모습을 떠올리는 건 특히 너무 힘들었어요. 마리아는 가장 안전하다고 느꼈을 침대에서 자다가 공격당했는데 무려 17번 칼에 찔렸고 목은 거의 절단되어 있었습니다. 양쪽 가슴이 잘려 있었고 안에 있던 보형물도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마리아의 절단된 가슴이 입 안에 넣어져 있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수사관들도 살면서 본 살인 현장 중에 가장 끔찍한 현장이었다고 말했을 정도로 마리아는 너무 잔인하게 살해당했어요.
마리아는 이 집에 이사 온 지 한 달도 안 된 상태였습니다. 원래는 남편이랑 같이 살다가 싸움이 너무 잦았고 남편의 가정폭력이 있어서 결국 이혼하고 따로 살게 된 거였어요. 이 자녀들의 양육권은 남편 어빙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집에는 마리아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과거에는 자주 싸웠지만 오히려 떨어지고 나서는 사이가 좋아졌다고 해요. 이날 아침에 어빙이 마리아의 집에 온 이유도 직장에 데려다 주려고 온 거였어요. 어빙은 당연히 용의자로 지목됐습니다. 과거의 폭행 이력 그리고 이걸 발견한 사람도 어빙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의심받을 만했어요. 어빙은 조사에 협조적이었습니다. 알리바이도 있었고 모든 내용은 CCTV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범인이 현장에 남긴 건 거의 없었습니다. 유의미한 증거는 딱 하나 있었는데 집 앞에 피 묻은 일회용 신발 덮개 하나가 벗겨져 있었어요. 도주하면서 벗겨진 것 같아 보였는데 역시나 거기에서 마리아의 피가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신발 덮개 윗부분이 고무 부분에서 다른 사람의 DNA도 나왔는데 당시에는 일치하는 사람을 찾지 못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건 마리아가 이사하면서 이 집을 고른 이유가 보안이 좋았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아파트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게이트가 있는 아파트였고 들어오려면 키나 출입 코드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죽인 사람은 아마도 이 단지 내부 사람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당시에 이 사건을 조사한 경찰들은 마이클의 존재를 몰랐지만 마이클의 집은 마리아의 집 바로 건너편, 창문을 열면 마리아의 집이 보이는 정도의 거리에 있었습니다. 경찰들은 이웃 주민들을 인터뷰하려고 일일이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인터뷰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마이클은 집에 없는 척 했습니다. 이 아파트에 사는 로버트 라스메이슨이라는 남자가 경찰들한테 마리아가 죽기 며칠 전에 이 후드티에 야구 모자를 쓴 남자가 마리아의 집 현관문을 만지작거리고 창문을 들여다보는 걸 여러 번 봤다. 그리고 또 다른 날은 마리아가 장을 보고 들어가는데 그 남자가 집 문 앞까지 뒤따라가는 걸 봤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은 그 스토커가 누구인지 끝내 밝혀내지 못했고 이 사건 역시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2008년 4월 28일 산타모니카 한 경찰서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새벽 12시 30분쯤이었어요. 전화는 남자가 걸었는데 자기 여자친구가 자다가 집에 침입한 남자로부터 공격을 받았다고 빨리 와달라는 전화였어요. 경찰과 구급차가 바로 출동합니다. 피해자는 26살의 미셸 머피였어요. 범인은 살짝 열려있는 이 창문 틈으로 들어갔고 들어가자마자 현관문을 열어서 탈출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미셸이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오른쪽 가슴, 팔, 무자비하게 칼을 찌릅니다. 미셸은 편안하게 자다가 칼이 꽂히는 충격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격렬하게 반항했습니다. 이 미셸의 키는 165cm고 체구도 작았지만 필사적으로 싸우면서 발버둥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범인도 손을 다쳤어요. 그 순간 미셸이 기지를 발휘해서 발로 범인을 걷어차고 몸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범인은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미셸이 진짜 용감한 게 심각한 부상에도 곧바로 뛰쳐나가서 범인을 쫓아가요. 이 복도에서 범인을 마주쳤는데 그 남자가 미안해 이렇게 외치면서 도망쳤다고 합니다. 미셸은 그 즉시 남자친구한테 전화해서 신고해달라고 했어요.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미셸은 너무 어두워서 범인 얼굴을 못 봤다고 했지만 현관 그리고 집으로 이어지는 골목까지 범인의 피가 떨어져 있었어요. 경찰들은 이 혈액을 채취해서 곧바로 DNA 분석을 맡깁니다. 한 달이 지나고 DNA 결과가 나왔어요. 그 피는 마이클과 일치했습니다. 트리샤 피카치오 사건으로 마이클의 DNA가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었어요. 당시에 마이클이 어디에 살고 있었을까요? 이쯤 되면 추측이 가능하시겠죠? 이번에도 마이클은 창문을 열면 미셸의 집이 바로 보이는 거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온 지 24시간도 안 돼서 마이클은 미셸 머피의 폭행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 마이클은 체포된 뒤에 경찰들한테 어느 기관이냐고 물어봤어요. 경찰들은 처음에는 뭔 소리야 이러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 여러 사건에 연루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문득 몇 년 전에 이 사건이랑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 다른 경찰과 이야기 나눴던 게 생각났고 당시 그 사건을 맡았던 형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렇게 로스앤젤레스 외곽 엘몬테에서 살해됐던 마리아 사건의 형사는 산타모니카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루이스 경사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게 됩니다. 자기가 지금 2005년에 일어났던 마리아 사건이랑 비슷한 사건을 맡았는데 다행히 피해자가 살아남았고 용의자를 특정했다고. 그 용의자 이름이
이름이 마이클 가르지올로라고 말했어요. 마리아 사건에서 용의자까지는 아니었지만 이혼 명단에 마이클이 있었어요. 수사관들이 다시 마이클에 대해서 조사하기 시작하는데 당시 마이클의 집이 마리아의 집 바로 앞 거의 정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살인미수로 끝난 미셸의 사건도 마이클의 집은 피해자의 집이 보이는 위치에 있었고 잠자는 동안 집에 침입해서 칼로 찌르는 범행 수법까지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 마이클이 살았던 그 집을 수색했어요. 그리고 그 아파트 다락방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게 됩니다. 파란색 수술용 신발 덮개. 마리아가 살해당한 날 집 앞에 버려졌던 그 신발 덮개랑 완전히 동일한 제품이었어요. 그리고 그 신발 덮개 윗부분에서 나왔던 DNA가 마이클과 일치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마이클이 이 모든 사건의 범인이라는 걸 확신하고 미셸 머피의 살인미수 그리고 애슐리 엘린과 마리아 브루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합니다. 마이클은 보석 없이 감옥에 수감됐는데 체포된 지 10일도 안 돼서 플라스틱 숟가락으로 이 수갑을 풀려고 하는 모습이 감시 카메라에 포착됐어요. 그리고 한 번은 이 교도관의 목을 주먹으로 쳐서 제압하려고 했습니다. 그 외에도 창문을 박차고 나간다든지 울타리를 뛰어넘는다든지 이런 탈출 시도를 여러 번 했습니다. 당연히 탈출하지 못했고 탈출 시도 혐의만 추가됐어요. 2008년 6월 21일 예비 심리를 하고 재판부는 중대한 결정을 하나 내리는데 1993년에 일어났던 트리샤의 살인 증거를 마이클의 재판에서 허용하겠다는 거였어요. 이 독특한 점은 이때 당시 마이클은 트리샤의 살인 혐의로는 기소도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트리샤의 가족들은 DNA 검사 결과가 나온 뒤부터 마이클을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이클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체포됐다는 소식을 듣고 곧 있으면 트리샤의 살인 혐의도 추가될 거라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쿡카운티의 검사는 마이클의 기소를 계속 거부했습니다. 가족들은 너무 절망스러웠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2011년 한 방송사를 통해서 트리샤 살인 사건을 다큐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방송이 정말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할리우드에서 마이클이랑 같이 클럽에서 일했던 레리와 앤서니가 이 방송을 보고 이 방송사에 연락했어요. 두 사람 모두 젊었을 때는 감옥을 들락달락하면서 험하게 살았는데 이때는 각자 결혼하고 아이의 아빠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트리샤 가족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알릴 때가 된 것 같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2000년도쯤에 마이클이 뜬금없이 야 너네 사람 죽여본 적 있어? 이러면서 나는 있다? 라고 했어요. 레리와 앤서니는 시끄럽다고 또 시작이라고 무슨 헛소리야 이랬는데 마이클이 그 여자애가 죽은 것 같아서 그냥 계단에 내버려두고 갔다고 말했다고 해요. 당시에는 진짜라고 믿지 않았지만 마이클이 연쇄살인범으로 체포됐고 그 이후에 이 방송을 보고 그 말이 사실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방송사는 이 사실을 그냥 넘길 수 없어서 일리노이주 당국에 직접 연락했고 두 사람의 증언이 받아들여져서 드디어 18년 만에 트리샤 피카치오의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마이크가 자기는 100% 무죄고 자기가 기소된 거는 실수라고 자기는 결백을 위해서 싸울 거라고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본인이 무죄라고 말했습니다. 2019년 5월 2일 할리우드 리퍼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마이클의 재판이 시작됐어요. 검찰은 마이클이 3명의 여성을 살해하고 4번째 여성을 살해하려고 했다고 주장했어요. 이 마이클은 연쇄살인범입니다. 1993년부터 2008년 체포될 때까지 무려 15년 동안 범행을 이어나갔어요. 검찰 측 첫 번째 증인으로는 미셸이 직접 증언합니다. 저는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일 이후로 저는 몇 달 동안 거의 제대로 잠을 잔 적이 없어요. 밤이 오는 게 두렵고 잠자는 것 자체가 무섭습니다. 불을 끄고는 잠을 잘 수도 없어요. 미셸의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살았고 현장에서 범인의 피가 발견됐기 때문에 마이클이 범인인 게 확실했지만 애슐리와 마리아, 트리샤 사건의 증거는 그렇게 강력하지 않았어요. 검찰은 마이클의 범행 패턴을 설명하고 죽은 3사람의 범인이 마이클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마이클은 항상 피해자 근처에 살면서 지켜보고 스토킹했어요. 심지어 친구처럼 친분을 쌓기도 합니다. 기회를 엿보다가 집에 들어가서 극도로 잔인하게 칼로 찔러서 죽였어요. 두 번째 피해자 애슐리의 증인으로는 애쉬튼 커처가 등장합니다. 실제로 애슐리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통한 사람이 애쉬튼 커처였어요. 애쉬튼 커처는 저녁 8시 24분에 애슐리랑 통화를 했고 10시 넘어서 애슐리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창문을 엿봤을 때 쏟아져 있었다는 와인은 와인이 아니라 애슐리의 피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살해된 겁니다. 애쉬튼 커처는 애슐리가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경찰서로 갔죠. 자기가 전날 그 집에 갔기 때문에 이 현관문
때문에 지문이 남아있을까봐 걱정돼서 간 거였어요. 하지만 범인인 마이클은 항상 현장에 지문이나 다른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마이클이랑 예전에 친했던 미로 호프만이라는 남자가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데 마이클이 연쇄살인범으로 유명한 테드 번디의 광팬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마이클이 자기는 법의학을 공부하기 때문에 절대 범죄를 저지르고도 잡히지 않을 거라고 자신했다고 해요. 또 다른 범죄자들이 잡히면 그것에 대한 내용들을 찾아보고 도대체 왜 잡혔는지 약간 이 오답노트처럼 그거를 보고 공부하면서 어떻게 해야 안 잡힐지 배웠다고도 해요. 또 마이클은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을 보고 칼로 찌르는 기술을 배웠다고 합니다. 근데 항상 한두 번 칼로 찔러서 죽이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되게 휘두르잖아요. 그 행위가 범행 동기였어요. 칼로 찌르는 그 행위 자체. 마이클은 성적인 성향을 가진 연쇄살인범입니다. 피해자를 향해서 칼을 찔러 넣는 그 행위에서 쾌락을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멈추지 않고 반복해서 계속해서 칼을 휘두른 거예요. 삶과 죽음 그 사이를 자기가 통제하고 있다는 그 자체도 성적인 쾌락이라고 합니다. 이 마이클에게는 폭력 자체가 성욕과 결합된 일종의 성도착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여자들만 스토킹하고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판단할 때 또 다른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범죄 현장에 남아있던 혈흔 패턴을 분석한 결과 범인이 왼손잡이라고 판단됐는데 마이클이 왼손잡이였어요. 그리고 트리샤의 사건에서도 마이클의 DNA가 명백히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이 모든 증거에 대해서 강하게 반박했어요. 자, 먼저 트리샤 사건의 DNA는 지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묻었을 수 있다. 그리고 애슐리 사건의 범인은 애슐리랑 내연 관계에 있던 어떤 남자일 것이다. 그리고 마리아 사건의 범인은 전 남편이라고 하면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변호 측의 주장에 대해서 검찰 측이 하나하나 증명하면서 반박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다른 주장을 하기 시작해요. 마이클이 사실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는 해리성 정체장애를 진단받았어요. 이러면서 이 마이클이 다중인격이라고 말했어요. 재판은 총 3개월간 진행됐고 79명의 증인이 증언했어요. 배심원단은 3일 동안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마이클은 미셸 머피에 대한 1급 살인미수 혐의와 애슐리 앨린, 마리아 브루노에 대한 1급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판결 내려졌어요. 그리고 2021년 7월 16일 사형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2006년 이후로 캘리포니아에서 사형을 집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이 마이클 역시 그냥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갇혀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때까지도 트리샤 사건에 대한 정식 재판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2024년에 트리샤 피카치오 살인사건 재판을 위해 일리노이주로 송환됐습니다. 2024년 9월 6일 법원에서 첫 출석을 했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준비 중이에요. 트리샤 사건으로는 아직 유죄 판결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가족들은 이건 우리가 평생 안고 가야 할 일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정의가 꼭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클은 알려져 있는 사건 외에도 더 많은 살인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컸어요. 수사 과정에서 나온 복수 증언과 정황으로 봤을 때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리공으로 오랜 시간 일했는데 이건 일반 가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직업이고 한 번은 경찰들한테 자기가 만났던 여자 10명을 살해했다고 말한 적도 있었어요. 이 재판 과정이 너무 길어서 지루할까봐 자세히 이야기 못했는데 79명의 증인 중에 살인이 아니라 강간이나 다른 범죄에 대한 증언도 많았어요. 마이클은 칼로 사람을 죽이는 다양한 방법, 법의학,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 수십 년 동안 꾸준히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마이클이 단 4명만 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모두 안전하세요.